네, 안녕하세요. 네, 세컨 플로어 2021년 11월 26일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세션에 이어서요. 우리 곽희님이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알고 이 작품은 전 세계 1위를 할 것이라는 걸 미리 고지하시고 지난 방송 저희가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지난 방송을 보면은 이 작품을 다룰 때 아직 공개도 안 됐을 때였잖아요. 네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션 진행하는데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예측력, 예언력. 선구안이 좋네요. 예, 역시 지금 뭐 할 때 그냥 박혜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뜰까요? 저 근데 사실 진짜로 여담인데 네네. 지옥 개봉한다는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날짜가 잡히고 나서 덱스터 주식을 샀거든요. 아, 250% 벌었습니다. 와 진짜요? 대박이다. 근데 되게 조금 샀어요. 그냥 짜투리 돈 남은 걸로 사가지고. 그럴 때 퍼센티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와 재밌다 그러면서 그냥 월정액을 연간 이용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돈을 쓰는 쪽으로만 움직이는데 이렇게 주식을 사서 또 이렇게 큰 부를 더 축적하고 계시는 우리 같은 네 오늘도 그 멋진 선구안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보는 걸로 하겠고요. 네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2부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보신 분도 계시고 조금 보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좀 얘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사실 뭔가 준비할까 하다가 이미 뭔가 뭐 자료나 이미지나 이런 걸 준비하기에는 다들 공개된 것도 많고 다들 보셨고 그래가지고 굳이 의미 없지 않을까 싶었고 또 저 되게 준비하면은 사실 좀 말이 꼬이는 느낌이어서 항상 하면서 뭐든지 보고 때도 그렇고 세컨 플로어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약간 오늘은 우리가 재밌게 봤고 좋아했던 작품에 대해서 그냥 좀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정말 재밌는 작품을 보고 나서 야, 너 그거 봤어? 라고 하고선 되게 막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 약간 작품 자체로도 좋지만 그럼 더 풍성해지잖아요. 제가 못 본 면도 보고 근데 사실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비슷한 취향이나 코드를 가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길게 얘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좀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팬심과 평소의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들 어떻게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네.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정말 똑같아요 만화책이랑. 아 진짜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오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똑같습니까? 깜짝 놀랄 만큼 똑같고 그냥 그 양익준 그 형사분 있잖아요. 근데 민성님 안 보셨다 그랬죠 아직? 네. 네. 스포 괜찮으신 거. 완전 괜찮아요. 그 형사분의 원래 아들로 나오는데 웹툰에서는 그것만 딸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대 세젤리의 회장이 원래는 여자였는데 웹툰에서는 그게 남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웹툰에서 나오는 이미지랑 되게 닮긴 하셨어요. 성별은 다른데 그 이대 의장 그분이 그거 말고는 진짜 똑같고 이제 마지막에 뒤를 암시하는 듯하게 끝나잖아요. 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없어요. 아 그분이 없어요? 네, 웹툰에서는. 그래서 웹툰은 사실 웹툰을 완성했을 때는 사실 그냥 더 그릴까 말까 이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게 주제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뭐 언제까지 그리실 거냐, 더 후속 계획이 있으시냐 이런 걸 했더니 일단은 1권, 2권 해서 그 드라마로 치면은 3회까지 그리고 4에서 6회까지 그렇게가 끝이고 그 뒤는 아직 최규석 작가와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근데 세계관 자체가 이 나왔던 사람 중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스피노프식으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서 뭐 가능하다면 확장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뭐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점점 넓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본인 외에 다른 아티스트가 이걸 같이 세계관에 들어와서 뭐 A급이든 B급이든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자기는 뭐 누군가가 이 유니버스를 가지고 자기가 또 얘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 자기 되게 열려 있다 이 얘기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그냥
고민하는 중이었고 이제 드라마를 만들면서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 일단 내년에 웹툰 시즌 2가 나온다. 아 이거- 웹툰 시즌 2. 네, 그래서 거기 끝나는 위치에서 웹툰으로 나오는 것 오히려 같더라고요. 와, 매체를만 넘나드네요 플랫폼을.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본인이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매체를 별로 이제 편견 없이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되게 어렵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되게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또 편견도 안 갖고 그냥 뭐든지 이야기면 뭐든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유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지고 부럽네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런 플랫폼 자체에 대한 편견 안 갖고 새로운 플랫폼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고 자기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똑같아요. 웹툰이랑 진짜. 정말 똑같고 막 마지막에 그 아기 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파트가 미음자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있잖아요. 저는 웹툰도 똑같이 그렇게 생겨서 진짜요? 이 장소를 어떻게 이걸 만들지 못할 거고 어디 로케를 구해야 될 텐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싶었는데 정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 처음에 그 박정자 씨 고집받는 네네네. 그 장면도 되게 똑같고 그래서 그래요? 되게 항상 원작이 있고 그걸 영상물로 만들면 되게 아쉬운 면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우리가 원작에서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는데 원작자가 영상을 만드니까 그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그 마지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고 나서 많이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이 세계관에 빠져드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나중에는 그 끝을 되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예, 네네. 끝이 그냥 그렇게 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처음에 넷플릭스에 이걸 보여줬을 때도 그래서 이 뒤는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네. 끝이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너는 이라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라고 했다고 넷플릭스 담당자가 끝이 궁금해. 얼마나 더 필요해? 돈이 문제니? 근데 본인은 그래서 얼마면 되니? 아니야 이게 끝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야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처음에 네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그 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예. 네, 그 끝에 대해서 이따가 좀 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별점으로 치면 5점 만점에 저는 한 4점? 4점. 4에서 4.5 사이인데 4.5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웹툰으로 치면 저는 4점을 줄 것 같아요. 웹툰으로 주면 4점. 4.5 그리고 드라마로 치면 4점. 네, 저는 꽤 괜찮았습니다. 이거 되게 잘준 평가? 자연히 되게 높은 평가죠, 이거? 네네, 저 되게 네, 어. 높게 줬습니다. 전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스토리에 각색이 있었나?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한 번에 다 몰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1위를 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가 뒤에 갈수록 재밌고 상상도 못한 전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웹툰하고 그런 내용이 좀 다른가 보다. 웹툰도 꽤 인기 있었을 텐데 웹툰을 봤으면 뒤에 결말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모르진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그 얘기는 마지막에 이제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요소 때문에 그랬나 싶은 생각이 오히려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근데 전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지옥으로 가는 이런 기이한 어떤 세계관, 현상이 발생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이제 종교, 세진리회라는 종교가 중심에 사실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빚어진 일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되게 착상이 멋졌어요. 왜냐면 저는 그 넷플릭스 1화, 2화까지 볼 때까지만 해도 그 고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집착을 했거든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특히 네네네네. 박정자 씨 나왔을 때 네.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다가 근데 박정자 씨 죄가 뭘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세진리가 보라는 걸 똑같이 보고 있다고. 그 시점에. 되게 통찰력 있게 그러니까 깜짝 대답해 놀랐어요. 주셨네요. 아니 지금 세진리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러는 거여서.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뭐 그냥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맞아요. 결론이 뭐. 네네네네. 근데 그걸
근데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이유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죄가 아닌 신이 바라보는 죄의 정의가 다를 수 있겠다. 그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그걸 원죄로 얘기를 하던 아니면 대속의 얘기로 하건 아니면은 그 친절, 뭐 예의, 효도 다 인간적인 시각이고 정말로 이런 그러니까 신이 직접 개입을 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판단하는 다른 기준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왜? 자연재해처럼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지목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기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X축과 Y축이라 그러면 신은 사실 Z축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인간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어떤 축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사실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드라마를 보다가 박정희 씨 죄가 뭘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보아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야 뭐야 이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진짜 우리 아내가 대답을 시나리오 해줬어요. 작업을 같이 참여를 했었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냥 재밌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과 인간이 이제 어찌하는 부분이 보였어요. 저한테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자연재해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발상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발명해낸 것인가 여러 가지의 항상 말과 논란이 있죠. 하지만 이 세계관이 전 좋았던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현상처럼 나타나는 것을 이제 자연재해처럼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 이제 관찰하는 모습 같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 영향과 일들을 자연재해처럼 발생하는 걸로 설정을 해두고서 거기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는 건데 재밌었어요. 거기에 세질레처럼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근데 그 의미는 결국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함이고 그쵸. 그렇죠. 근데 영향력을 위함이고 근데 그 영향력을 행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화살촉처럼 그렇게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존재들 계속 있는 거고 또 화살촉도 신을 위한다는 이름하에 그 서슴지 않고선 폭력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사실 과거에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가 그랬죠. 신을 위한다는 이름하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한 확신 속의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법보다 위에 있는 그냥 법칙과 규정, 원칙에 나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올가매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화살촉처럼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세진료회라는 인간 종교단체가 설정해 놓은 범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지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컨셉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서 이제 갓난아이가 고지를 받는 걸로 설정해서 쭉 밀고 나가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안타깝기는 해요. 저는 박정민이 막 화내면서 당신도 똑같아 이러면서 막 일갈한 장면 있잖아요. 늘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성이가 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제 고지를 받았던 걸 가지고 이 스토리 안에서는 새진리회라고 하는 지금 이 현상을 이용하는 종교단체가 있고 그 새진리회가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사람들한테 겁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소도라는 또 지하 조직이 있거든요. 박정민이 사실 소도에 가서 이제 자기 아이가 고지를 받은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시험 받는 걸 중계하고 싶어 해요. 그 전에 그 박정자 씨를 중계를 해서 새진리회가 지금의 세를 얻었듯이 그 새진리회의 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그 시험 받는 거를 중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죄 때문에 신의 그 심판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의 뭐 재해다. 자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세진리에는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김현주 그 민혜진 변호사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제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를 시험되는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세진리에 쪽은 시험 받는 거를 계속 이제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찾아가서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들도 우리 아빠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고 시연을 받는 그 장면을 이제 중계하고 공개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기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기가 된다고 하면 시연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그 논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논리를 깨트린다는 의미로 시연을 공개하자, 중계하자 이건데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너네도 세질님이랑 그러니까 권력을 이쪽으로 간 권력을 이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애를 사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생각에 되게 박정희 좀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화를 내고 그러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부인은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배운 세상은 죄가 있어야 시연을 당한다고 했는데 3일밖에 안 된 내 애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서 세질리에 찾아가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고 이제 뒷부분에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절묘한 어떤 이야기의 구조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고지와 이제 시연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연재해가 박정자라고 하는 한 40대 의 여성 그리고 태어난 3일밖에 안 된 아기 양쪽에 다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자연재해라고 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때 나이가 많고 적고 죄가 있고 없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물론 그것들까지도 죄 때문이다. 신의 분노다라고 말을 하는 유구한 역사를 생각하면 자연재해와 신을 연결하고 스토리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도 사실 여기서는 꿰뚫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자와 아기 둘 다를 박정자를 세질리해가 아기는 소도가 사실은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어떤 이유가 그 명분이 뭐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사실 세질리회의 이제 2대 의장인 그 박정칠 2대 의장의 그 다스리는 세질리회 세계에서는 사실 자기들의 권력을 위함이지만 사실 그 1대 초대 의장이 정진수 유아인이 둔한 정진수의 논리에 따르면은 사실은 정의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본인도 고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고지를 받고 2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고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그게 고민을 많이 갈등 많이. 왜냐면 너무나 선량하게 살았거든요. 본인이 주장을 그때까지는 선량하게 살았어. 근데 20년의 시간이 있어. 혹시 미래에 내가 저지를 죄로 인해 예정된 죄로 인해 내가 지옥에 갈까봐 이 사람은 20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정의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시연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정진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고지를 받고 20년 사는 동안 살았는데 의도는 뭔지 밝히지 못했어요. 다만 그 고지의 의도가 뭔지를 고민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보다 정의로웠다라는 결론은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인간은 더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사실 이 현상을 이용해야겠다라고 분명히 인지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물론 떨어져 있지만 의도는 옳았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를 순수성을 유지하고 유지하지 않고는 저는 화살촉과의 관계를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정진수 의장은 화살촉과는 거리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화살촉이 그냥 정진수를 쫓아다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박정칠 의장부터는 화살촉을 사실 암암리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왔죠. 반면에 이제 소도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거짓으로 덧칠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폭로하려고 하지만 사실 소도 사람들도 이유는 몰라요. 그죠? 이유는 모르고 자연재해인데 그 개인의 어떤 존엄성, 그 가족들의 사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시험받는 것을 소위 이제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묻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연은 받고 근데 어디 이제 사라진 걸로 증발된 걸로
하지만 그것도 임시방편 느낌 계속 들어요. 그렇죠. 그냥 새진리회가 옳지 않다라는 한 가지 명제로 움직이는 거지. 그 네네. 외의 것들은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문제는 그들도 잘 모르는 그냥 이게 잘못된 세상이다. 왜냐면은 그 새진리회가 약간 좀 그 기득권을 가지면서 시연을 받는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털어보면 죄 안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되게 약간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게 장면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지를 받고 무릎을 꿇고 자식이랑 같이 조그만 초등학생 딸이랑 같이 이제 찍는데 뭐 우리 아빠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빠는 뭐 회사의 법인카드를 공금을 자기 맘대로 사용했고 약간 이런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평생 누구한테 피키치고 한 적은 없는데 이게 뭘까 싶으니까 거의 끼워 맞추듯이 근데 새진리에서는 계속 빨리 네가 죄를 고해. 그러지 않으면 니네 가족까지 다 피해가 할 거야. 죄인의 딸로 너의 딸은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억지로 어떻게든 죄를 꺼내서 끼워 맞추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죽이게 전도되는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뭐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안을 받더라도 그 뒤에 되게 약간 죄인의 가족이라는 연좌제로 되게 힘들게 사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미친 세상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도와 새 진리애가 뭐 참과 거짓, 선과 악의 대립 구도라기보다는 맞아요. 이 둘은 그냥 대립하는 존재고 소도도 선은 아니죠. 그렇죠. 누구도 진짜 진리가 뭔지, 진짜 그 정답이 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못 내는.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에 약간 우왕좌왕하는 작용 반작용 같은 느낌으로 저는 계속 네네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혜진 변호사도 사실은 그러니까 소도 사람들은 사실은 새진리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죠. 새진리애가 그런 식으로 죄 사람들의 머릿속에 죄가 있어야 지옥에 간다라는 깊숙이 자리 잡은 그 관념을 사실은 이게 그 충분 조건인 것인데 이걸 비틀어서 지옥에 갔어? 야 그럼 죄가 있는 거야. 무조건 죄가 있는 거야. 제가 밝히진 않았는데 분명 쟨 죄가 있어. 이렇게 인간 사회의 공권력, 뭐 경찰 아니면 뭐 그 재판부 다 밝히지 못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모를 수 있어. 본인 다 알아.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신은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런 신이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다 밝혀내라고 하면서 막 모든 걸 끄집어내니까 사실 이 역의 관계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지옥에 간다 무조건 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실은 박정자나 악이나 구조적으로 보면 고지를 받아서 시연을 당한다는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어느 세력이 이들을 돕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서로 정반대의 대립점으로 출발하는데 결론은 세상의 공개, 중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마치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의 좌우가 바뀐 데칼코마니가 사실은 하나인 것처럼 새진리회나 뭐 소도나 박정자나 악이나 사실 박정자 씨도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 보면 되게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냥 네, 평범하게 어렵게 미혼모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인데 정말 찾을 게 없으니까 미혼모? 그러면 혹시 뭐 유부남과 연애를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명제하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니까 아들 팔에 명이 있어. 혹시 아동학대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약간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네. 동강님 계셔서 동강님 혹시 말하실 수 있으면 또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지금 말이 끊깁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노이즈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네. 자기 상태 안 좋은데 저는 기억 반대론자예요. 계속. 기억 성장 바뀌는 분인가. 동강님 지금 계속 말씀 끊기는데 혹시 그 이어폰 연결이 잘못됐거나 그럴 때 나는 소음처럼 들리는 게 좀 있거든요. 지금은 아예 안 들리고요. 네. 이어폰을 바꿨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 접촉이 잘안 오류고 돼요. 접촉 예, 오류 예, 될 때 그럴 그런 때만은. 소음처럼 남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깊이 생각할 시나리오 오랜만에 좀 깊이 있는 시나리오를 영상 컨텐츠로 본 느낌이 있어요. 지옥 부정론이라고. 또 또 말씀하신 재밌는 되게 이야기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옥에 간다인데 사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긴 하는데 그게 지옥에 가는지 아닌지는 우린 다 모르잖아요. 맞아 안 밝혀졌어. 네, 그냥 간다 이거지. 간다.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뭐 돌아오지 못하니까. 근데 뭐 마지막에 그 넷플릭스 마지막을 보면은 돌아오셨으니까 그분이 그렇죠. 증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지옥에 간다라고 고지를 받고 그냥 고통스럽게 죽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 마지막 열린 결말이니까 뭐 나중에 이제 시즌2가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번 그 변수가 생긴 거죠. 고지를 받은 아이가 시연을 이제 실제 시연이 감행되는데 아이가 안 죽어요. 이게 이 이야기 마지막에 네. 확 비틀린 부분이에요. 아이 대신에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그 박정민이 부모로 나오고 아빠로 나오고 또 엄마 다른 배우 나오는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힘이겠죠. 그 시연을 받을 때 그 악귀 3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플라즈 빔 같은 약간 그런 열을 가해서 태워 죽이거든요. 그걸 엄마 아빠가 대신 맞고 그 잿더미 속에 아이는 살아나요. 그죠? 부모님이 대신 죽고. 그 아이를 이제 그 김현주가 분한 그 민혜진 변호사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걸로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로 하면서 뭔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다른 의미를 갖는 걸로 그 화에서 사실 메시아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 아이가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희망을 주는 걸로 저는 뒤에 전개된다고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마지막에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택시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고 여기는 인간 세상이고 인간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사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신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신이라면 인간을 뭐 벌하고 인간 사이에 그렇게 깊게 개입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강님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막 벌 주고 그러는 게 굳이 신이 굳이 약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가타부타 심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심플하게 나는 신의 말은 모르겠고 신의 의도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인간 세상이고 인간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거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되게 깨달음 같은 느낌.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불교적인 세계관도 좀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사실 불교에서도 특히 이제 선종의 그 불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부처를 죽여야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실제하지 않는 어떤 헛것 그것이 설사 내가 따르고자 하는 어떤 위대한 위인의 아니면 신의 반열에 이미 오른 사람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쫓고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결코 깨달음에 갈 수 없는 사실 그치. 죽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택시 기사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이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리는 인간사에 이제 신이 개입을 해서 그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이 있어 없어라는 얘기는 더 이상 무의미한 거예요.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무의미한 겁니다. 다 무의미해졌어요. 이거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이후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이제 중세시대로 가버린 것처럼 항상 신으로부터 감시당하고 항상 신으로부터 어떤 그 벌함을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약간 제사장 같은. 그나마 신과 메시지를 교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여기서는 세진류의 사제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뭐 전체적인 어떤 권력을 인정하면서 이제 복속하는 걸로 가는데 그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신이 인간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 막 옳아 틀려라고 잘잘못을 따지면
그것도 의미가 없죠. 왜? 신은 여기서 이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되게 큰 권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개입을 했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도 못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래 그 신의 존재에 완전 히 눌려서 모든 자유와 어떤 자율성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 키워드를 또 이 지옥이라는 이 스토리의 앞부분에도 풀어놨어. 그렇죠? 사실은 유아인이 자기를 쫓는 형사인데 그 형사가 버키님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또 해주셨다고 그대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딱 나왔어. 그래서 야 진짜 박희님이 웹툰 보고 친 거였거든요. 박희님이 이 방대한 컨텐츠 중에서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구나. 그대로 나왔는데 그게 정말 저는 앞부분에서 뒤까지 다 보고 나면 다시 찾아가게 되는 정말 펀치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신에게 그러니까 뜯어 죽임을 당할까 봐. 당하면서 그게 무서워서 정의를 지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진짜 정의가 맞냐?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인간을 떨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냐?라고 정진순 얘기하고 이제 그 형사는 양혁준 씨가 그 형사는 그런 신이라면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 거네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되게 그러게라는. 굉장히 핵심 테마인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버젓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속에서도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이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감시당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평가받는 것이고 벌받을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랬을 때도 과연 인간이 하는 행동과 생각의 자율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묻는 거고 이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유아인이 엄청난 시험을 준비했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은 그 형사의 딸과 함께 그 딸을 통해서 그 형사와 딸의 그 부인을 형사의 그렇죠. 부인이 딸의 엄마인 형사의 네. 부인. 형사의 부인이 사실은 이제 살해를 몇 년 전에 당했어요. 그렇죠. 이건 되게 그건 보고 되게 너무 진부한 설정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심신미약으로 조금만 살고 풀려난 거죠. 제대로벌을 못 받은 네. 거죠. 근데 이 형사도 되게 많이 그것 때문에 번뇌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냥 잡는 것뿐이고 그 뒤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딸은 이제 사춘기 소녀다 보니까 그게 항상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질회가 득실을 하니까 이제 정진수를 찾아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정진수가 그 사람을 보여줘요. 이제 풀려난 그 범죄자를 보여주고 이제 그 사람을 같이 결국에는 죽이죠. 그 딸이.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리고 그 형사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는 그럼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러니까 딸이 이제 죽은 게 그렇죠.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그러니까 정진수가 다 만들어 놓고 형사에게 당신이 말한 그 자율성으로 판단해 봐라. 지금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다. 왜냐하면 정진수가 굳이 형사를 불러내서 자기가 시험 받는 걸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선택지는 이 고지를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그냥 벌어진 일이야. 근데 그나마 그것을 세상이 정의롭게 되어지도록 활용하는 어떤 그런 소재로서 쓸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약간 이야기를 덧댄 거야. 내가 볼 때 정진수도 신의 의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참 깊게 믿었다가 이 모든 2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약간 좀 거기서 빠져나온 거겠죠? 처음에는 엄청 매달렸다가 그 안에서. 분명 의도가 있을 거라고 매달렸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미래에 발생하는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20년 뒤니까. 하지만 다 거쳐와서 보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없다라고 해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조금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건 신의 의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공포감에 좀 더 정의로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로운 사회가 가도록 하는 게 내가 준비한 선택지인 것이고 당신은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공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율성도 없고 진실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그 추구하는 선택지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 딸이 지금 이 법 체계가 이제는 죄 없음으로 풀어준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당신 딸을 그럼 체포하는 걸로 하라.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시험 받는 것도 공개해서 내가 마련한 이 세계도 다 무너뜨리고 원래 당신이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가라. 자, 시간은 10분. 당신한테 선택권이 있다. 결국 형사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규제 세계로 들어간다고 봐요. 편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무릎을 꿇은 거죠. 내 딸을 내 손으로 체포를 해서 내 딸을 평생 그렇게 죄인, 그러니까 세상의 죄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죠. 모든 것을 그 거짓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뒤에 쭉 가서 다시 돌아오면 결국 자율성이라는 키워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자율성을 택함으로써 얻는 그 피해와 공포가 너무나 크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이미 다 이 짧은 컨텐츠 안에 다 나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다 준비해 두었고 그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스토리 안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세상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가정해 본다면 정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벌을 받는 이런 세계 하나와 이것이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라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랜덤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 세상 두 세상 중에 어떤 세상이 더 괜찮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죠. 미선님 어떠세요? 근데 전자이길 바라는데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전자는 사실 진짜 권선징악인 거죠. 네. 근데 그 선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인간이 잘 몰라. 내가 정말 법카 잘못 쓴 걸로 죽는 건지 아니면 정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죽는 건지. 그죠. 예를 들면 되게 굶는 사람 있어요. 굶는 사람을 위해서 약간 소를 잡아서 이 사람한테 대접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살생을 한 거고 이 사람한테 식사를 베푼 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선인가? 항상 그런 뭔가 딜레마가 항상 부딪히는 것 같아요. 모든 행동에. 그리고 그 삶은 진짜 자율성이 없는 삶이겠죠. 나를 계속 돌아보고 조심하면서 살긴 할 텐데 그게 진짜 내 의지로 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거겠죠. 중세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금욕적으로 사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율성이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성은 어디까지 정말로 우리의 정말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그 어떤 그런 구속 없이 만들어진 자율성인가를 생각해 보면 깊이 들어가면 왜 남에게 패기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사실 뭐 천부로 타고났겠어요. 제가 체득한 거겠죠. 살인은 안 돼. 뭐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선이 있어.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이 그러면 어떻게 그어졌냐? 사실 그 형사, 그 형사의 경우를 보면은 법 체계인 거예요. 그리고 형사는 자신의 역할, 위에서 내린 명령, 그러니까 굉장히 삐딱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안에 자기의 선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그럼 그 선은 정말로 정의로운가? 그 선은 정말 참 진리인가?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 엉망진창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 국회의원이 다르죠. 만드는 건데. 그렇죠. 아니 버젓이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마약까지 했는데 그럼 풀어줘. 이게 지금의 선이야. 그 선을 너는 받아들일 수 있니? 라는 질문에 들어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죠. 이창동 감독의 미량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진짜 그 작품이 주는 질문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네. 신은 용서를 했대. 본인 용서를 받았대. 누구 맘대로. 그 신이 용서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 제가 전도연 입장에서도 미칠 것 같거든요, 진짜. 네. 정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진짜 버젓이 왜 미친놈한테 살해 당했어요. 그 잡아가지고 이제 그 법질서로 정말 그 죄값을 치르라고 넘겼는데 심신미약으로 풀어줘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계속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아내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이제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한한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자율성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들로 이루어진 그 좁은 선택지 안에서의 자율성인데 그 좁은 선택지라고 하면 먼저 그 선택을 좁게 만든 그 제약하는 선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이 선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내리는 그런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이 선들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막 나가는 자율성으로 갈 거냐? 그럼 화살촉처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선들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자율성을 유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되게 무능한 그러니까 형사가 되게 무능하게 나오거든요. 자기 딸에게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무능해요. 본인은 인간의 자율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옴짝달싹 못하는 건 그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선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 그렇죠, 어렵죠. 근데 사실 이거 보면서 인간이 근데 가장 못 견뎌 하는 건 불확실함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원래 종교라고 하면은 사실 종교는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게 종교인 거잖아요. 그냥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고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약간 이런 식인데 해질류에는 사실 이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 너네 왠지 몰라서 불안하지. 왜냐하면 그 왜냐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종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인간이 가장 못 견디는 게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걸 가장 못 견뎌해서 맞아. 결국에는 세질리회가 그 답을 주니까 그렇게 다들 그 세질리회 맹목적으로 빠져들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이상적인 존재다, 동물과 다르게. 이게 인간의 말하자면 우월성 같은 걸 나타냈었는데 그리고 그 이성적임을 건드려서 그런 신흥 종교 사이비 이런 게 득세를 한 거죠. 근데 아마 인간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세진료회라는 종교의 이제 그 겉모습을 띠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유행하는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그 한 시대를 가로지르는 이념. 저는 그런 것들이 세진료회랑도 같은 동치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이념주의가 팽배했을 때, 너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시장주의냐. 거기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다르면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잔인하게 정말 같은 인간끼리 힘들 수도 있는데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그때가 불과 19세기인 거잖아요. 불과 20세기인 거고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이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은 그 너는 어느 교파야?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난민들이 밀려다칠 때 자기를 위협한다 그러면서 국경선에서는 정말 그 금방이라도 이제 사륙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들을 서로 구분짓는 것은 사실은 대놓고 내 밥그릇을 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다른 논리를 들고 와서 이제 대립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현실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요소들이 발생하면서 인간들이 어떤 이해관계로 그 뭉치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가로지르는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고 그럴 때 어느 한 구심점이 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신념 체계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안에서 지침이 내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그렇죠. 감정을 정리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 또 하나의 새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몰랐을 때 누군가가 그걸 던져주고 네, 이거야, 이 이념인 거야 라고 맞아요.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다고 하면 혼란스러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 저게 맞겠지 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겠죠. 되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공산주의도 많은 그렇고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맞아요. 그런
네, 진짜 바이어스죠. 정치인 같아요. 그래서 그 세슬리의 네. 의장을 보면은 맞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 이름도 진짜 절묘해요. 새 진리회잖아요. 네. 진리가 어떻게 새로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곱씹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네. 진리면은 영원 불변해야 되죠, 사실. 처음부터 그랬고 영원히 그렇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상관없이 차린 것만 진리일 텐데 새 진리되단 말이에요. 진리가 새롭게 그러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도 굉장히 곱씹는 저는 풍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허울이구나. 하나의 이념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새롭다라는 말을 붙여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의 진리는 구진리고 지금부터가 새 진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사실은 그 단어의 본질성을 생각하면 되게 웃긴 일이거든요. 무슨 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적인 수식어를 붙여서 진리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포장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거짓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새 진리에도 완전 하나의 거짓, 어떤 사이비 종교라고 불리우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물론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새 진리회가 아니라 참 진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일이 왜 벌어졌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러니까 일부를 다 볼 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지옥에서 저 타이어같이 생긴 시연자들이 굳이 3명이 왔냐면 이거를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끝인 거예요. 정진수는 죽고 그대로 그냥 이런 세상인 거야. 약간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여 이런 세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왜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박정전 죽은 거지? 왜 이런 세상이 된 거지? 이걸 했는데 사실 결국에 아무 다 의미가 없는 그렇죠.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냥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세 개를 던져주고 그냥 그렇다고 하기로 하자 우리라고 하고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자기는 궁금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아빠, 뭐 미혼모, 새로운 종교의 의장, 그다음 뭐 억울하게 시연을 받은 사람, 아기, 약간 모든 사람의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자기는 궁금하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렇습니다. 그 전 지난주에 이제 동강님 말씀 주신 얘기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니까 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인간적인 질문 맞아요. 같아요. 인간의 어떤 네네네. 한계 같은 느낌. 계속 그 왜가 풀어지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인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의 특성이 그 2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하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방향성 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 달리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미래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인간이 지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방향성이 인간처럼 또 인간의 강도만큼 있는 다른 종들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의 괄목할 만한 현상에 대해서 인간들은 당연히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왜라는 질문에 그럴싸한 답을 내놓는 쪽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 진리에는 그냥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에 그게 있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멈출 수가 없고 야, 왠 줄 알아서 뭐하게? 라고 물어보면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할 수 있지. 맞아요. 야 내가 고집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해? 너무 무서운 거죠.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대비를 하고 싶은데.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지를 받고 시연을 받아서 이제 사라져 버린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이 나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계속 의심할 거 아니야. 정말 우리 아빠가 죄인이었나? 나 모르게 죄를 지었나? 죄를 그래서 지었나? 계속 평생을 의심하면서 살 거니까 그 명쾌한 답이 항상 필요한 거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다는. 근데 사실 이 마음은 항상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네, 게 맞아요.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이
그 자연재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 남은 유가족들 보면은 이제 종교에 되게 맹신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산사태를 굳이 내 아버지가 당했어야 했을까? 하필.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만한 죄를 지었다거나 뭔가 왜냐하면 인간의 그 뇌 안에는 그렇게 해야만 정리가 되는 그 충분히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그 이유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내 나름이 생각하는 논리 체계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야기가 하나의 서사로서 정리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지옥이 공개가 되고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사망한 그 소식이 정말 절묘하고 오버랩이 됐는데 저도 이제 그 유년 시절에 이제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두환이라고 했을 때 그 광주 민주화 탄압의 그 느낌을 사실은 체득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뭐 얼마 전에 제가 광주 좀 다녀왔는데 민주화 때 어땠다는 얘기를 택시 기사님 막 하세요. 어제 일처럼. 야 그때 막 난리 났다고 하지만은 상점들이나 뭐 은행 뭐 한 군데도 강도당한 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내뱉는 게 있어요. 무슨 컨텐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그냥 거주시간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역사 속에 광주라는 곳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버젓이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고 당연히 전두환의 그러면 거기에 상대로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전두환의 그 사망 소식을 접하는 어떤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완결되지 않는 서사에 대한 또 고통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건 분명 잘못이었고 역사적으로도 그게 잘못이었다고 됐고 죄를 물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이 사람 전두환 사람이 죄가 있어 그럼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벌은 다 비껴갔거든요. 그럼 하다못해 본인의 어떤 참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이야기가.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뭐야 막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야기가 끝나버렸어. 이게 뭐니라고 넷플릭스의 수뇌부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사실 그렇죠. 지금의 역사에서도 그래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야 라는 황망함이 있는 거죠. 황망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극화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시연자들이 막 몰려왔는데 근데 여러 가지 나중에 풀고 싶은 이 왜라는 질문들이 남아있죠. 왜 꼭 3명이 나타날까? 그리고 왜 꼭 고지를 할까? 그냥 잡아가지. 그냥 어느 날 오늘 와서 확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꼭 고지를 해요. 근데 그 고지가 누구는 일주일, 누구는 3일, 누구는 20년 20년 뒤 그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진짜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기서 말한 지옥은 정말 지옥일까?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 이 세계관을 여러 가지로 상상을 덧대서 이제 펼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새진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인간들이 한쪽으로 우 몰렸다가 또 다른 쪽으로 우하고 흩어졌다가 결국 그런 것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막 이 현상 때문이 아니야.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누군가 그럴싸한 답을 제시했을 때 그쪽으로 우 몰려가는 너희들의 본성이 사실 이 모든 일의 실체야. 인간사의 문제. 그렇게 비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저는 들었어요. 네. 동강님 말씀을 네네. 들어봤는데 잠깐 들으셨어요. 진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상황일까요? 저는 일단은 이 작품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싸이위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재미난 걸 한 번도 못 봤고요. 재미가 없고 재미없는 이유는 간단한데 너무 비현실이고 너무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보다 보면 좀 짜증이 나더라고. 이번 작품도 역시 한 3번 정도 중간에 보다가 끊었어요 제가.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엮어내니까 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화가 많이 났고 예를 들면 화살촉이라고 해가지고 뭐 헛거리하고 다니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저는 봤어요.
일단은 걔네들이 진리나 이런 것들을 설파하려면 그렇게 악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악행을 하면서 자기들이 선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진짜 말도 안 되고 앞도 안 맞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 아줌마가 애기 데리고 거기 가는 거에서 또 짜증이 잔뜩 났고 애기를 왜 거기 세질린가 무식행이에 왜 데리고 가며 그 아줌마는 정말 막 앞뒤 너무 안 맞고 내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끝까지 볼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3회 정도에서 아 이거 감독이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을 넣지 않았구나 그냥 나도 생각을 하지 말고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봤더니 끝까지 그냥 쭉 정주행 잘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 앞뒤 안 맞는 문맥들이 너무 많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틀린 게 너무 많고 야, 그리고 중간에 걔 전화하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고 그 유튜버 하던 애가 전화하잖아요. 아, 그것도 좀 세질리에 쓰질리에 아, 전화해가지고 된 것처럼 네네. 당신이 메시아라고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하는 거. 아, 진짜 그 전화 이유는 뭐죠? 저도 사실 자기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겠죠. 근데 인정받고 그런 것 싶은 것과 본인도 그게 이해가 평생 안 됐는데 아기가 나를 찾아오고 나랑 이렇게 시간이 겹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게 무슨 의도가 선지자나 있는 게 뭐가 된 줄 알았 아닐까? 그 생각? 선지자나 이해가. 뭐가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음, 뭔가 신의 뭘 받은 거다. 예? 음, 음. 그러니까 결국 애기 엄마나 그 유튜버나 결국은 답을 알고 싶고 근데 그 답을 알 수 없으니까 또 어딘가에. 세일리를 찾아가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 계속 말씀. 네, 세질리를 믿는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본 게 네네. 상식적으로 세질리에는 신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질리에 끝.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해라, 준비해라, 대비해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굳이 세질리가 없어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세질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며 왜 그러니까 나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음, 뭔가 사람들의 뭔가를 풀어줬다? 풀어준 거 없다고 보는데 나는 풀어준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걔가 뭘 풀어줬을까요? 지옥에 가는 걸 막아줬나요? 아니잖아요. 걔네가 지옥에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최소한 기독교는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꿔줘요. 목사들이 그렇게 말이라도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새진례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뭐지 도대체? 왜 새진례를 믿어야 되지? 아 진짜 앞뒤 진짜 너무 안 맞고 맥락도 안 맞고 그리고 뭐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난 그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데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있나?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세상이 착해져야지.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서 문맥이 너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옥이라는 것이 현실화됐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야 정상인데, 아니, 거기서 그린 세상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고담시티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음. 지옥에 대해 걸 보면서,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옥이 세계 1위래요. 미치겠네, 내가 진짜. 싶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아니, 이렇게 개판을 쳤는데 세계 1위야?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우리나라의 음, K-파워가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음.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한 그 메시아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아, 음, 네. 메시아는 와, 되게 현실적으로 써놨거든요. 작품을. 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 시즌 2를. 근데 찾아봐야겠습니다. 그거랑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좀 그래서 좋게 안 보여요. 이 작품. 근데 사람들이 세계 1위니까 그만큼 대중성 있고 좋아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죠. 좋아하는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작품은 재미는 있어요. 생각 없이 보면. 근데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앞뒤 안 맞다. 음.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맞아. 아, 말이 안 저도 돼. 되게 지옥이 공감하는 네. 게, 음, 저도 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나는 화살촉이다. 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 무섭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유튜버 처음에 나올 때도 사실 유튜브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음, 그런 영상이 너무 현실에 있을 것만 같고, 뭐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있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지옥은
현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있을 법하고. 네. 악마 그것도 아니야. 판사 지성 그것도 나온 앞이 드라마. 안 맞는 게 화살촉이 네네. 정보력이 너무 떨어져요. 아. 맞습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화살촉이 정보가 더 떨어지냐고요. 말이 안 돼. 악마 판사라고 네네네. 여름이었나? 그때 나왔던 지성 네, 나오는 재밌게 봤어요. 드라마 네. 있거든요. 네네. 엄청 재밌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비슷한 이런 단체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똑같아요. 거기도 약간- 거기서도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겠어요. 거기. 약간 조금 뒤인 미래인데 약간 무정부 상태 같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도 약간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네네. 걸 가지고 이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괴롭히고 뭐 폭력을 가하고 약간 이런 단체가 나와서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두 개를 비슷하게 느꼈어요. 음. 어쨌든 저는 그래서 네네. 좋은 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또 부담 저희 뉴스가 또 많습니다. 별점을 그러면 곽희님 들었으니까 동광이 별점만 딱 듣고. 네네. 네, 곽희님 네? 별점을 넷플릭스는 별 4개, 웹툰 별 4.5개. 네. 동광이 별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개인 차인데요. 네네. 웹툰은 별 4개 정도의 재미난 작품이었어요. 웹툰은. 어. 근데 영화로 나갔을 때 이게 재미가 뚝 떨어져서 영화에서는 2.5개예요. 오. 2.5개요. 웹툰에서는 그런 전개가 충분히 재미가 있고 웹툰은 완전 가상이라고 아예 전제를 하고 봐버리니까 그런데 영화는 약간 실사화가 되었다고 느끼는데 저렇게 나가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웹툰 점수를 많이 주셔서 저는 글쎄요. 넷플릭스만 보고 웹툰 안 봤기 때문에 넷플릭스. 웹툰을 보도록. 웹툰도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 모임하는 사람들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텍스트 컨텐츠가 있으면 다 텍스트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원작이기도 하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시간 되고 이거 어떻게 1시간 더 할까? 더 얘기할 게 남아 있을까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한번 네네. 얘기해 보죠. 다음 시간에 네네네. 만약 민성님 이걸 보실 생각 있다고 하시면 네, 그래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한번 보시고 네네.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민성님이 이제 안 보신 상태에서 이제 저희의 수다를 들으시면 이게 안 보면은 사실 안 그려집니다. 스포는 정말 끝도 없이 다 해버렸고.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